2025년 현재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1030원입니다. 또 내년에는 1320원으로 오르죠. 하지만 호주는 시급 24.95 호주 달러로 우리 돈 약 24,000원, 캐나다도 17.75 캐나다 달러로 약 18,0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멀었다,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알바를 자를 수밖에 없다,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사장님 혼자 가게 지킨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거든요. 무인 키오스크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라는 분석이 있죠. 그렇다면 이 최저시급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왜 매년 이렇게 싸우고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최저임금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해놓은 임금의 바닥선이에요. 학교 급식에서 아무리 적게 퍼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고 정해놓은 것처럼 사장님이 직원한테 시간당 이 금액 이하로는 줄 수 없다고 정해놓은 겁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협상력이 약한 알바생들이 사장님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첫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462원에서 487원 정도였어요.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700원이었으니 1시간 반 일해야 짜장면 한 그릇이었던 셈이죠. 그랬던 게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긴 겁니다. 자, 그럼 이 최저임금은 누가 정할까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은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축구로 치면 레드팀 11명, 블루팀 11명, 심판 11명이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공익위원 9명이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27명은 어떻게 뽑힐까요?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에서 5명, 민주노총에서 4명을 추천해요. 사용자위원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고요.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보통 경제학 교수나 노동법 전문가들이 맡습니다. 이 구성에서 벌써 갈등이 보이죠?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리고 싶고 사용자 측은 최대한 안 올리고 싶어 해요. 마치 시소 양쪽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공익위원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두 팀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거의 안 돼요. 이런 구조에서 실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 이 마감을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38번 결정 중 마감 지킨 건 고작 9번뿐입니다. 심의가 시작되면 먼저 물가, 경제성장률, 생계비 같은 걸 조사해요. 법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준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숫자를 보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거든요. 먼저 노동계는 생계비를 강조합니다.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살려면 월세 50만원, 식비 4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50만원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최저임금 1030원으로 월 209시간 일하면 세전 209만원, 실수령액은 1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생활비 내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사람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요. 반면 경영계는 다른 걸 봅니다. 바로 노동 생산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집 알바생이 1시간에 치킨 3마리를 튀기고 마리당 순이익이 3,000원이면 1시간에 9,000원의 가치를 만들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1030원이면 사장님은 알바생이 벌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계는 작은 가게들은 이미 한계 상황인데 더 올리면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요. 소득 분배율 해석도 마찬가지로 갈립니다.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다고 하고 경영계는 인건비만 올리면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고 맞받아치죠. 똑같은 통계를 놓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거쳐 기초 분석이 끝나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27명이 모여서 전원회의를 열어요. 이때 양쪽이 희망 금액을 제출하는데 그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2026년 최저임금 회의에서 노동계는 11,500원, 경영계는 동결 1030원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1,470원 차이예요. 1,47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 차이가 30만 원이에요. 1년이면 36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3차 수정안. 물건 살 때 흥정하는 것처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요. 2025년 최저임금 정할 때는 무려 11차 전원회의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이라는 걸 제시해요. 쉽게 말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하자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2026년 심의에서는 1210원에서 1440원 사이가 제시됐어요. 이 단계에서 집단 퇴장이 종종 나옵니다. 2025년 결정 때도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표결 직전에 퇴장했어요. 결국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넘어갑니다. 27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요. 문제는 노동자 위원 9명은 인상에, 사용자 위원 9명은 동결에 투표하니까 9대9로 비긴다는 거예요. 결국 공익위원 9명이 어느 쪽에 붙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38번 결정 중 노사 만장일치 합의는 단 7번 뿐이에요. 마지막 합의가 2008년이니까 16년째 전부 표결로 정해진 겁니다. 표결 31번 중 16번이 공익위원 안대로 결정됐고요.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게다가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정권 성향에 따라 기조가 달라진다는 말도 나와요. 실제로 2018년에는 16.4%, 2019년에는 10.9%가 올랐는데 2021년에는 1.5%, 2025년에는 1.7%밖에 안 올랐거든요. 인상률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확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이든 제주도든 대기업이든 편의점이든 전부 같은 금액이에요. 장점은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 단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짜장면 8,000원, 시골에서 5,000원인데 최저임금은 똑같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라마다 방식이 꽤 다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인데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이에요. 대신 캘리포니아는 15달러 넘고 뉴욕도 14달러가 넘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47개 도부연마다 다르고 도쿄가 1072엔으로 가장 높습니다. 영국은 좀 다른 접근을 해요. 지역이 아니라 나이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든요. 21세 이상은 11.44파운드, 18세 미만은 6.40파운드입니다. 가장 독특한 건 프랑스예요. 물가에 자동 연동돼서 매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도 자동으로 따라 오르는 시스템이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최저임금을 호주처럼 확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확 낮추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2018년 한국의 16.4% 인상 사례를 볼게요.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어요. 긍정적인 면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 올랐고 하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KDI 분석에 따르면 약 36,000에서 84,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됐습니다. 2018년 설문조사에서 고용주의 54.9%가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였다고 답했고요. 키오스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월 4만원에서 6만원짜리 기계가 월 200만원짜리 직원보다 싸니까요. 버거킹은 매장 92%에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줘요. 헝가리는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60%나 올렸는데 전체 일자리의 2%가 줄어들었어요.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1%까지 올라가면서 경력 10년 차와 신입임금이 거의 같아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면 영국은 좀 달랐어요. 1999년 최저임금 제도 이후 계속 올려왔는데 고용 감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은 인상 속도입니다. 갑자기 확 올리면 충격이 크고 천천히 올리면 경제가 적응할 시간이 생겨요. 영국은 서서히, 헝가리는 급격히 올렸던 거죠. 그럼 반대로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 16년째 7.25달러 동결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서 실질 구매력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2009년에 7.25달러로 살 수 있던 것을 지금은 절반밖에 못 산다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 감소, 무인화 가속, 임금 질서 교란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안 올리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이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너무 빨리 올려도 너무 안 올려도 문제인 거예요. 적정 속도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저임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호주처럼 시급 2만원 넘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한국 최저임금을 2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어서 문을 닫을 거예요. 알바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거고요. 물가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영계 말대로 동결하거나 낮추면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소비가 줄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에요. 정작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편의점 알바생,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목소리는 잘 반영이 안 됩니다. 민주노총에서 2014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원으로 배정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목소리가 더 커요.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경총이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추천하는데 정작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 대표는 거의 없어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명 추천하긴 하지만 동네 치킨집이나 편의점 점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익위원도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정권 성향에 따라 편향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대부분 경제학이나 노동법 교수들인데 솔직히 이분들이 최저임금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절대 금액으로는 아시아 2위입니다. 일본 도쿄 최저시급이 1226엔,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000원 정도이고 그 다음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호주나 영국,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중위임금 대비 비율입니다. 중위임금이 뭐냐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임금이에요. 반에서 성적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학생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2년 기준 62.2%예요. OECD 평균 56.8%보다 높고 미국 28%, 일본 46.2%, 독일 54.2%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30개국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이 수치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임금이 중간 수준 임금에 꽤 가깝다는 거예요. 좋게 보면 저임금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쁘게 보면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주는 임금이 거의 중간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부담이 크다는 거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도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저임금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벌금만 물리거든요. 법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죠. 근데 현실은 좀 달라요. 실제로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예요. 100명 중 15명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거죠. 일본 2%, 영국 1.4%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요. 영세사업장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알바생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잘릴까봐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물가에 자동 연동시키자, 국회에서 직접 정하자, 공익위원 임명 방식을 바꾸자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과 시골의 물가가 다른데 왜 최저임금은 똑같냐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는 건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차등을 두면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몰리면 그 지역 노동자들만 손해본다는 논리입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의 상황이 다른데 왜 똑같이 적용하냐는 거죠. 일본처럼 산업별 최저임금을 따로 두자는 건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업종을 높게, 어떤 업종을 낮게 정할지 합의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또 다른 전쟁터가 생기는 셈이죠. 사실 최저임금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나 돼요. 법으로 정해놨는데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 걸까요? 첫째, 영세사업장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모든 사업장을 다 점검할 수가 없어요. 특히 동네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계산이 복잡해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중에 뭘 포함하고 뭘 제외하는지 일반인은 잘 몰라요. 사장님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바생은 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최저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알바생들이 알아도 말을 못해요. 최저임금 안 주시네요. 했다가 다음날 잘리면 어떡해요? 다른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고령층처럼 협상력이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계산 방식 단순화, 신고자 보호 강화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만 있고 안 지켜지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최저임금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짚어볼게요.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쳇바퀴 논리예요. 최저임금 오르면 인건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면 물건값 오르고, 물건값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라는 거죠. 햄스터가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좀 달라요. 2018년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을 때 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쳤어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먼저 인건비가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커피 한 잔 가격에서 인건비는 일부일 뿐 원두값, 임대료, 기타 비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사장님이 다 가격에 전가하지 않아요. 경쟁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죠. 대신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비가 늘면 수요가 증가해서 기업 매출이 늘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가격을 안 올려도 되는 거죠.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 예를 들어 식당이나 배달업 같은 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 오른 만큼 물가가 그대로 오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경제학 교과서대로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줄어서 고용이 감소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1994년 뉴저지주가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바로 옆 펜실베이니아주는 그대로였거든요. 두 주의 패스트푸드점 고용을 비교했더니 최저임금 올린 뉴저지에서 고용이 오히려 소폭 늘었어요. 교과서 예측과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시장이 교과서처럼 완전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원래 줘야 할 것보다 적게 주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그걸 교정해준다는 논리입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낮춘다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직원들이 덜 그만두고 그러면 채용과 교육 비용이 줄어서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물론 반대 연구도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청소년이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결국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현재 경제학계의 중론이에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노동자 대표 9명, 사장님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는 거의 안 되고 대부분 표결로 정해져요.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노동자는 더 올려야 한다고 하고 사장님은 부담이 크다고 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구조니까요. 결국 어디서 균형점을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수천만 명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장님, 물건값에 영향받는 소비자까지 모두의 문제예요. 내년에 또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뉴스에서 노사 갈등, 표결 장면, 퇴장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